전국의 행정구역이 232개였는데 218개 지역에서 만세 시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94% 지역이 참여했던 거죠. 숫자로 따져보면 200만 명이 참여했고 횟수로 따지면 2,000회라고 해요. 가장 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게 4월인데 4월 1일에는 전국에서 67회의 만세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에 시작해서 5월까지 끊임없이 계속 시위를 이어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만 놓고 봐도 대단한데 깊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뭉클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일제에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임진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의병이라는 게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군대를 말하니까 그 이후에도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의병은 항상 일어났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일어났던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 때도 의병이 당연히 있었고요. 나라가 일본에 빼앗길 위기일 때도 당연히 의병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때 일어난 의병을 이제 항일의병이라고 하는데요. 항일의병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의병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일어날 만한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 나라의 큰 위기겠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을미의병부터 살펴보자면 을미의병은 1895년 을미년에 이제 일어난 의병에서 을미의병인데 을미년에는 을미사변이 일어났었습니다. 을미사변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나라의 왕비가 그 나라 궁궐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아주 끔찍한 극악무도한 범죄였죠. 당연히 한국인들이 참지 않았겠잖아요. 충과 효를 목숨처럼 여기는 유생들을 중심으로 항일의병이 처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의병을 을미의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을미의병은 당연히 이제 유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거고 이제 무기나 체계도 변변찮았기 때문에 일본군에 의해서 금방 진압당하지만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런 난리 속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옮길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하는데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고종은 경복궁에 잡힌 인질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을미의병이 난 난리를 틈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옮기면서 다시 조선이 돌아가는 정세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아관파천으로 을미의병은 사그라들지만 조선 사람들 마음속에 항일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이후 의병 활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10년 뒤에 다시 의병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의병은 이제 이름에서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을사늑약이 맺어졌던 1905년에 일어났던 의병이에요. 왕비가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보다 더 큰 난리가 있다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나라를 완전히 뺏기는 일이겠죠.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하면서 러시아 세력이 커지게 되고 대한제국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이 다시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국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세력을 제거하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까지 승리한 일본의 앞길을 막을 나라는 없었어요. 모든 경쟁자가 이제 제거된 거죠. 그래서 을사늑약을 강제로 맺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해서 내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제국은 나라 이름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했고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울분은 당연한 것이었겠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굴욕감과 분노를 참지 못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울분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고요.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상소는 빗발치게 올라왔고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한 을사오적을 제거하자라는 그런 활동들까지 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을사의병 때는요, 을미의병 때 참여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때 미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이제 함께 활동하면서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2년 뒤에는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돼요. 정미의병은 정미 7조약이 맺어진 해에 일어난 의병인데 이때는 나라가 거의 이제 망할 위기 코앞이니까 이제 고종이 이런저런 수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헤이그에 밀사를 보내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고 정미 7조약 이게 맺어지면서 입법권과 이제 사법권, 행정권까지 싹 다 뺏기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당하게 됩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가 남겨져 있으면 이 군대가 무력 시위를 하거나 하는 일들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미리 해산시켜 버렸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 해산 군대가 이제 의병으로 전환돼서 함께 활동하게 되면서 이제 정미의병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정미의병은 의병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해산 군인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훨씬 규모도 커지고 의병 활동의 질도 높아졌거든요. 이제 해산 군인들은 일단 직업 군인이니까 군사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고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산된 군인들이 자기 고향이나 이런 데로 이제 돌아가면서 그 지역 의병들과 힘을 합치면서 의병의 규모도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을미의병이나 을사의병들은 주로 양반들, 유생들이 주도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로 양반들과 선비들 그리고 그 제자 가족들 이런 구성원들이 많았다면 이 정미의병 때부터는 해산군인과 함께 이제 산포수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게 되면서 의병의 구성원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해요. 의병 구성을 이제 면면히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함경도에서 산포수로 유명했던 홍범도 장군이 있고요. 전라도에서 이제 안규홍이라는 의병장은 머슴 출신이었어요. 이 머슴 출신 의병장이 인근 지역 그리고 자기가 아는 머슴들이나 소장농 등을 함께 모아서 의병 활동을 했고요. 이제 경기도의 김수민이라는 의병장은 동강 농민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이런 농민 출신들도 의병에 같이 활동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의병의 규모와 질이 늘어나다 보니까 의병장들이 생각했던 게 우리 한데 모여서 일본군을 한번 무찔러 보자 이런 활동을 기획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13도 창의군입니다. 그래서 그 전국에 있던 쟁쟁한 의병장들이 경기도 양주에 1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래서 서울 진공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선발 부대가 서울의 동대문 근처까지 진출을 해서 일본군과 맞붙어 싸웠지만 이제 일본군의 화력이 워낙 막강한 데다가 병력도 딸리고 후발 지원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서울 진공 작전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군들의 간담을 굉장히 서늘하게 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군들이 의병을 전국의 의병들을 다 소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09년 정도가 되면 전라도 지역 의병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 의병들이 진압당한 상태였죠. 일본군은 아예 의병의 씨를 말려버릴 작정으로 남한 대토벌 작전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육군 정예부대에다가 헌병 그리고 해군까지 합세해서 전라도 지역을 완전히 포위해서 저인망 작전처럼 샅샅이 의병들을 수색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마을에서 의병을 숨겨주거나 의병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을 학살하고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병들은 숨을 곳도 없고 도움을 받을 곳도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내에서는 의병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1909년, 1910년 정도가 되면 의병 활동은 거의 사그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 의병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국내 활동이 불가능하니까 만주나 연해주로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에서 이제 항일운동을 계속 지속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안중근 의사와 이제 홍범도 장군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7년부터 연해주로 넘어가서 의병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만주에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이제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늑약의 원흉이자 조선 침략의 원흉인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얼빈 의거가 1909년 10월 26일에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안중근은 재판에서 당당하게 자신은 대한제국의 의병 참모 중장이고 그래서 적국 정치인인 이토 히로부미를 쏴서 죽인 것은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후에 있을 독립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을미의병 때부터 활약했던 홍범도 장군은 나중에 연해주로 넘어가서 항일운동을 계속 지속하게 되는데요. 이제 연해주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서 계속 항일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3.1운동이 있고 나서 독립투쟁이 활발해지면서 독립군이 돼서 독립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홍범도 장군이 활약했던 큰 두 가지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죠. 국내에 또 남아있던 의병들은 어떤 활동을 했냐면 비밀결사 활동을 주로 했어요. 대한독립의군부라든지 대한광복회 같은 비밀결사를 조직해서 군자금을 모으고 일본과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일본에 다 발각되면서 목표한 바를 이루지는 못했죠. 그래서 의병 활동의 결과를 이제 놓고 보자면 사실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진 못했죠. 하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게 의병 활동은 독립정신의 시초가 됐다는 거예요. 특히 무장 독립투쟁의 뿌리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병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독립운동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는 독립군이 돼서 일본하고 계속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군은 후에 임시정부의 군대인 또 광복군이 되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일본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국군의 뿌리도 이제 독립군과 광복군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항일 의병 활동이 당시에는 실패였어도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굉장히 많다고 봐야겠죠. 3.1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건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3.1운동을 학교에서 배우면 보통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통치 스타일을 바꿨다, 중국어 오사운동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주로 외부적인 영향들을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그 3.1운동 자체, 그 안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대단한 점을 3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거든요. 첫째로 우리 민족 최대의 민족운동이었다는 점이에요. 이제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에 시작돼서 3.1운동이잖아요. 이때 서울과 평양 등 북부 도시에서 시작돼서 점차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제 개성, 광주, 괴산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서 3월 21일에는 제주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3월 21일 제주를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만세 시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은 없게 됩니다. 이때 전국의 행정구역이 232개였는데 218개 지역에서 만세 시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94% 지역이 참여했던 거죠. 숫자로 따져보면 200만 명이 참여했고 횟수로 따지면 2,000회라고 해요. 가장 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게 4월인데 4월 1일에는 전국에서 67회의 만세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에 시작해서 5월까지 끊임없이 계속 시위를 이어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만 놓고 봐도 대단한데 깊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뭉클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일제에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때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의병활동 할 때도 봤고, 그리고 지독했던 무단통치 시기 10년을 겪으면서 일본에 저항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전 민족이, 전 국민이 함께 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다른 것을 다 뒤로 제껴두고 민족의 독립을 모두가 가장 최우선에 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3.1운동이 대단한 점 두 번째는요, 3.1운동은 민족 대통합을 경험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 시작부터 일단 종교 대통합을 이뤄냈어요. 3.1운동을 시작할 때 이제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먼저 힘을 모았거든요. 이건 좀 다른 나라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예요. 특히 이제 서양이나 그쪽 국가들을 보면 종교가 나라나 민족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 종교 때문에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민족은 이런 국가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모든 종교가 함께 힘을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3.1운동의 참여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저 민족 독립을 원하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신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건 구시대의 선비이건 종교가 뭐건 지역이 뭐건 이념이 뭐건 사회주의를 쫓는 사람이건 민족주의를 쫓는 사람이건 무쟁투쟁을 하는 사람이건 계몽운동을 하는 사람이건 여자든 남자든 어느 지역에 살던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래서 심지어 어린이 시위, 기생 시위, 거린 시위까지 있었다고 해요. 민족의 독립을 원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다면 다른 모든 다름을 신경 쓰지 않고 전 민족이 한데 힘을 모았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3.1운동이 대단한 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석 달 동안 이루어졌던 이 3.1운동은 결국 우리 민족의 독립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와 일본한테 똑똑하게 보여줬어요.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말 눈꼽만큼도 원하지 않고 독립을 원한다. 이걸 이제 만천하에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도 서로서로 확인을 한 거죠. 아, 나만 독립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원하고 저 사람도 원하고 우리 민족 전체가 이걸 원하는구나. 이거는 임시정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독립을 원하고 독립을 또 선언했고, 그렇다면 남은 것은 조선 총독부가 아닌 우리만을 위한 우리의 정부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미 국내외에 여러 단체들이 임시정부 수립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 3.1운동을 기점으로 1919년 4월 11일에 임시정부 설립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어져서 현재 대한민국 우리 정부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재헌헌법부터 이미 분명하게 이제 선언해 두었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시작해요. 우리나라 이제 헌법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전부에서 9번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9번 개헌을 하는 동안 이 부분이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뭐 정권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민족이라면 이 3.1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3.1운동 때 잔뜩 겁을 먹은 일본은 통치 스타일을 우선 바꾸게 됩니다. 수십 년간 공들인 식민지를 잃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무단 통치를 버리고 이제 문화 통치로 이제 통치 스타일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뭐 내선 일체, 이제 조선인과 뭐 일본인은 하나다. 그리고 뭐 동아 정책, 조선인을 일본인과 똑같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민족을 분열시켜 갔는데요. 이렇게 뭐 내선일체 동아 정책을 펼쳤지만 사실은 그 조선인과 일본인을 아주 극심하게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선인들에게는 조선에서는 일본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권리들을 많이 제한당했습니다. 참정권도 없었고 뭐 경제적인 면을 살펴보면 똑같은 일을 해도 임금을 일본인과 똑같은 만큼을 받을 수가 없었고 뭐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 하는데도 제약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이런 차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교육이었어요. 우리 조선인들은 배우고 싶어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고 교육에서도 많은 차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어도 그걸 이루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 개인의 능력만 뛰어나다면 뭐 식민지배 하에서도 충분히 뭐든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나라가 없다면 아무리 개인이 역량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도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이제 사례를 지금 하는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일단 조선인들이 많이 배우는 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았어요. 조선인들이 많이 배우면 일본에 저항하고 이제 무시하게 될까봐 그걸 겁먹었던 거죠. 일본이 바라는 한국인은 일본한테 순종하면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일을 잘하는 친일 한국인을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면에서 굉장한 많은 차별을 했는데요. 일단 일본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수가 늘 부족해서 동네마다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중등교육 학교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중등교육 기관은 이제 고등보통학교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합쳐놓은 학교였는데, 일본은 한국인은 지금은 초등학교인 보통학교 수준의 공부만 하면 뭐 시키는 일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고등보통학교를 거의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충분히 배우는 일이 어려웠죠. 이 교육도 형편없었습니다. 일본인 교사가 가르쳤는데 이 일본인 교사들이 자질이나 재능이나 성품 같은 것이 부족해서 우리 한국인 학생들을 무시하고 모멸감 있게 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학교 시설은 항상 낙후되고 부족해서 교실이 없어서 운동장에서 수업하는 일도 많았고, 뭐 실습실이나 실험실 같은 거는 꿈도 꿀 수 없었고요. 3.1운동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걸 극도로 두려워했던 일본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도 싫어해서 학교에 불만이 있거나 하고 싶은 얘기, 건의사항 같은 게 있어도 제대로 전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마음에는 식민지 민족의 한 같은 게 계속 쌓여갔고 항일 정신도 계속 커져갔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계속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동맹휴학을 하기도 하고 교내 시위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항을 하고 이제 비밀 결사, 뭐 성진회, 독서회, 소녀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몰래 이제 공부를 하고 싸워가면서 계속 역량을 길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터졌던 게 나주역 사건인데요. 당시 워낙 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광주 근교에 나주나 담양에 있는 학생들은 기차를 타고 광주까지 통학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통학을 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나주역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식민지 차별 교육 정책 때문에 일본인 학생들은 일본 학교에 다녔고 한국 학생들은 한국 학교에 이렇게 따로 다녔지만 어쩔 수 없이 기차역에서는 서로 만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일본인 학생들이 우리 한국 학생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하굣길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여학생들이 이제 하굣길에 내려서 나주역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일본인 남학생들이 우리 조선 여학생들을 밀치면서 뭐 조선진 주제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모욕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제 이 장면을 우리 한국 남학생들이 보게 됐고 이제 당연히 참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이제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 진압하려고 왔던 일본 경찰이 일방적으로 조선 학생들을 막 나무라고 조선 학생들한테만 뭐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충 사건이 수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음속에는 이제 억울함이 쌓여 있었겠죠. 그러고 며칠 뒤에 11월 3일은 일본 메이지 유신 기념일이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음력으로 개천절이었어요. 이날은 이제 일요일이었는데도 메이지 유신 기념식에 참석하라고 학생들을 등교시켜둔 터였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은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을 작정이었고 신사참배도 거부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먼저 신사참배를 마치고 왔던 일본인 남학생들을 정면으로 부닥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막 우여곡절 끝에 이 싸움은 일단락이 됐지만 이미 이렇게 마음에 붙어진 불은 꺼지지 않아서 이제 학생들은 학교 담장을 벗어나서 거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시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1차 시위가 있은 후에도 2차 시위를 계획을 해서 또 2차 시위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광주 중등학교 학생들이 체포됐고 광주의 학교들은 무기한 휴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 이제 더 이상 시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주 인근의 뭐 나주, 한평, 목포 이런 등지에서 배턴을 이어받아서 시위를 이어나가게 됐고 이 시위 후 불꽃이 이제 서울까지 전달돼서 12월에는 서울 중등학교 학생들이 학생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서울의 거의 모든 중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할 정도로 열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시위가 이제 다른 도시들 뭐 성진이나 뭐 함흥이나 이제 부산 같은 이런 다른 도시로 퍼지게 되면서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 독립운동이 전국으로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시위에는 이제 중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뭐 실업학교, 전문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해당하는 보통학교 학생들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일본은 식민지 교육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학생들의 시위를 이제 전국적인 시위로 발전시켜 보려고 당시 큰 항일 단체였던 신간회가 농민과 노동자까지 함께하는 전국 시위로 발전시키려고 했지만 일본한테 사전에 발각되면서 그건 이제 물거품이 됐고요. 이 학생 시위는 새 학기가 오고 봄이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체포되고 정학당하고 하면서 사그라들기 시작하지만 그때 당시 독립운동가들이나 항일운동을 한 사람한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가 1920년대 후반인데 이때는 일본의 문화통치라는 그런 우리 민족 분열책 때문에 항일운동 단체들이 막 많이 분열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국외에 있는 무장독립단체들의 활동이나 임시정부 활동들이 일본의 탄압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었고 국내에서는 뭐 물산 장려운동, 뭐 밀리대학 설립운동 같은 걸 했지만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이념으로 독립운동가들이 갈라져서 단합이 안 되는 그런 침체기에 있었거든요. 기성세대들의 독립운동이 침체되어 있을 때 학생들의 이런 용기 있는 또 전국적인 이런 저항은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겨서 독립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이 학생들이 또 졸업해서 성인이 돼서 1930년대에는 새로운 또 민족운동을 이끌어가는 세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이름에 광주가 붙어있긴 하지만 전국적인 학생 독립운동이었고요.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나라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가장 선두에 서서 이 활약을 하는 모습은 그 뒤의 전통으로 계속 이어져서 4.19 때도 찾아볼 수 있고 5.18, 6월항쟁 이런 데서 계속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전통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저항은 이제 항상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늘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대부분 실패로 끝날 때가 많고요. 무고한 사람들의 억울한 희생을 많이 낳고 근데 이렇게 이제 저항해온 것의 이제 의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현재 대한민국을 살펴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똑같이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로 편입됐던 게 이제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었고 이제 오키나와도 있었는데 오키나와는 독립하지 못하고 그대로 일본 영토에 남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저항을 했기 때문에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런 점을 살펴보면 우리의 저항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